소리 잘 들으시면 1번 쳐보세요. 자, 오늘로써 이제 또 11주 중에 오늘로써 그 11주 남았고요. 또 일주일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뭐 지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 재테크인데 저희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그 투자를 우리가 한번 여기 이쯤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느냐, 이게 투자를 이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수강생분들이 생각할 때, 그 투자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투자는 왜 하세요? 투자를 하는 이유, 목적, 투자를 하는 이유, 목적, 이 뭘까요? 리스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 투자를, 리스크가 있는데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투자를 하는 목적, 이게 뭘까요? 투자. 음,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적금 들고 예금 들고 이렇게 해서 현금 관리 잘해서 그냥 있는 돈 잘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리스크를 안고서도, 그 위험을 안고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자, 쭉 한번 써보세요. 투자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자, 음, 그렇죠. 예, 본인 생각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그 투자는 100% 리스크가 있다고 했어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가장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안전한 거 찾는 거. 그 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안전한 게 뭐냐?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자해서 잘못되시는 분들이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찾는 거, 그 투자 대상으로 찾는 것을 그 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안전한 것을 찾는다. 자, 그게 이제 투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는 거죠. 음. 자, 이게 투자는 이제 그 100% 위험이 있어요. 100%. 그러니까 이 안전한 투자는 없다. 100% 위험.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리스크.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투자는 100%다 리스크가 있다. 그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위험이라는 것은 이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로 끝날 수가 있다. 손실로 끝이 날 수가 있다. 이게 리스크인 거죠. 투자에서 리스크라는 것은 투자를 내가 끝을 냈을 때 결국 손실로 끝난다. 그게 위험해요. 그 리스크고, 그리고 이 손실이 메꿔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은 났는데 손실이 메꿔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한 내용을 저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그 마이크 소리가 막 들은 게 저는 안 들리는데 나중에 편집하려고 보니까 막 마이크 소리가 막 그 아마 수강생분들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가지고 그게 이렇게 막 그 소리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상당 부분 있던데 그 혹시라도 이게 저는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수강생분들한테는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긴 하는데 어, 마이크 소리가 뭐 들린다 그러면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세요. 채팅창에 마이크 소리 들린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제가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저는 켜진지를 모르고 쭉 하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되게 편집하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 그 수강생분들 마이크 소리 제 거 마이크가 아니고 그 수강생분들 마이크 소리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오면 이 채팅창에 마이크 소리 난다고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에 맞춰서 조치를 하면 되니까. 그 저는 모르고 쭉 진행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 투자는 이제 그 100%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튼 손실로 끝이다면 그게 리스크다. 그리고 그 손실이 메꿔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리스크인데, 자, 아까 이제 뭐 수강생들이 뭐 다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아무튼 몇 가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를 쭉 이렇게 써주셨는데, 자, 그래서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떠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변곡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세상이 막 달라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뭐 세력들이야 뭐 다 알고 대처를 해가니까 그 세상 변화에 맞춰서 대처를 해가니까 세력들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 개인들 과거를 생각하고 그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과거에 하던 패턴, 과거의 어떤 그런 스타일 뭐 그런 거에 이렇게 뭐 익숙해져 있는 이런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는 결국은 아까 뭐 이제 이 투자가 잘 됐을 때, 이게 잘 됐을 때 아무튼 이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왜 해야 되냐면 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은행에 적금 예금을 들게 되면 그냥 은행에서 은행에 적금 들고 예금 들고 하면 뭐가 문제냐는 얘기죠. 이게 적금을 들고 그 예금을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그 이자를 받으면 되는데 이 금리가 높진 않지만 이 이자를 받아서 그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불려가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걸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투자가 잘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노후라든지 뭐 경제적인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시기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게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뭐냐면 그게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예요. 물가가 이제 물가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돈으로만 관리하면은 이 돈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돈 관리를 한다는 게 이게 주로 이제 이 적금이나 예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금이나 예금. 이 돈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돈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돈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럼 은행에 적금 들고 예금 들고 이렇게 해서 보통 개인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제 리스크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걸 좋아하고 그 위험이 싫고 그 리스크가 싫고 그 리스크를 관리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것은 보통 이게 돈 관리예요. 이게 개인들이 하는 재테크는 거의 다가 그 돈 관리다, 돈 관리. 그럼 돈을 뭘로 관리하냐? 이렇게 적금과 예금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금과 예금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관리했을 때, 그랬을 때 문제는 이제 여기 적금 예금의 이 금리가 문제라는 거죠. 금리가 결국은 이 금리, 적금 예금에서 받는 금리가 결국 뭘 못 따라간다? 결국 물가를 못 따라간다, 물가를. 물가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물가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물가도 못 따라가니까 결국 돈이 이 물가로 인해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금리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돈의 아무튼 이 가치가 결국 물가가 오르는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리를 통해서 그 적금금리, 예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불려보려고 하는데 결국 물가도 못 따라간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으로 받는 이제 금리라는 것은 결국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거는 이게 달리 제가 얘기하는 이게 달리 구조로 가는 건데 물가는 어떻게 되냐면 물가는 한 번 오르면은 안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가는 우상향을 한다. 우상향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향 제가 우상향을 한다. 이게 중간중간에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결국 물가는 이렇게 보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쭉 보면 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향을. 이게 오르고 내리고는 좀 하지만 계속 우상향한다. 이게 내려가는 일은 없다. 이게 물가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거나 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물가가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경우는 없고 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우상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 물가는 어떤 구조로 올라가게 되냐면 물가는 결국 이 복리 구조로 올라간다네요. 복리. 제가 얘기하는 복리. 저희가 이제 복리 구조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10년에 10배 이런 목표로 이렇게 쭉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물가는 우상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이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까지도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고 그래서 복리구조로 계속 우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는 얘기죠. 이게 현재면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해 갈 거다. 우상향을 해 갈 거다. 이 얘기죠. 문제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지금 물가는 지금 예전에 보던 물가하고 이때 제가 얘기하는 2년 전에 그 코로나, 그죠? 2010년 2월부터 해가지고 이때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부터 이때부터 이때부터 물가의 폭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폭이 평균적인 폭이 아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지금 그 물가가 지금 그냥 물가가 아니라 지금은 그 고물가다, 고물가. 그냥 물가가 아니고 고물가고, 그래서 이 고물가, 이게 아무튼 물가가 그냥 고물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물가 같으면 이게 보면은 지나간 10년, 20년 동안, 아니 10년, 20년 동안 보면은 연으로 따지면 한 3에서 4% 정도, 연에 3%, 3에서 4% 정도 이렇게 복리구주로 쭉 이렇게 왔다면 지금은 연애 3회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뭐 거의 2년 동안에 보면 뭐 2년 동안에 거의 50%에서 웬만한 물가가 2년 동안에 50에서 그 2년 동안요. 2년 동안 50에서 거의 100% 오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1년으로 따지면 거의 그렇죠. 계산해보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 돼? 그렇죠. 복리로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20, 30% 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IMF,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3, 4%대의 어떤 물가 구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 정도, 우리가 최근 한 20년 정도를 보면 물가가 한 3에서 4% 정도 이런 물가로 왔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거의 한 10배. 어떻게 보면은 연간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3, 40%대, 2, 30%. 그러니까 아무튼 적게 잡아도 연으로 따지면 지금 한 20에서 한 30%대. 30%대. 적게 잡아도 20%, 30%대.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그런데 이게 이 물가가 지금 이렇게 고물가 형태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이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거냐,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연방은행이 지금 이제 금리를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뭐야, 그 자이언 스텝, 빅 스텝, 아무튼 가지고 제가 늘 얘기했던 빅 스텝, 자이언 스텝 해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뭐 한 0.75 뭐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연방은행이 물론 이제 정부하고 같이 하는 거겠죠. 연방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려서 이렇게 이게 이 고물가잖아요. 고물가를 한번 이 금리를 통해서 한번 이 고물가를 어떻게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점을 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아무튼 금리를 이렇게 빅스텝으로 0.75 이렇게 몇 번 올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20%대 30%대 연으로 따져서 20% 30%대 있는 이 고물가를 이 금리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거냐.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금리를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바로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서 그렇죠.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서 그렇게 해서 물가를 이렇게 컨트롤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경기가 좋아서 지금 금리를 오른 게 아니고 물가 때문에 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그것도 큰 폭으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큰 폭으로 올리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뒤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예요.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바로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그 영어로는 다 리세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경기 침체가 바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따라오게 되면 이 경기 침체가 그것도 경기가 아주 안 좋은 형태로 오게 되면은 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을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아무튼 이 이제 물가가 지금 이렇게 고물가, 그러니까 하이퍼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물가에 그렇죠. 고물가에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고물가에 그다음에 고금리 지금 뭐 미국이 올리니까 한국도 이제 고금리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에서 이제 고환율에 환율이잖아요. 환율 고환율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한국 그 어떻게 보면 경제에 아니면 개인들한테 기업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지금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표 뭐 제가 얘기하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그 지표인데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물가가 아니고 지금 고물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고물가 형태로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1, 2년 안에 이 고물가 시대가 끝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고물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고물가 이게 물가가 이제 아무튼 이렇게 고물가 시대가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 고물가의 고금리의 이제 환율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제일로 어려워지겠어요. 이렇게 보면 응? 고물가의 고금리 환율은 좀 그렇다고 해도 자 이렇게 고물가의 고금리 이것이 계속되면 고물가의 고금리 이게 계속되면 자 우리가 크게 봐서 이렇게 이제 이 국가하고 기업하고 그 다음에 개인하고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이제 이 세 개가 중요한데 국가와 기업과 개인 이 셋을 놓고 봤었을 때 자, 그 고물가의 고금리 시대가, 만약에 고물가의 고금리 시대가,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혹시라도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응? 고물가의 고금리 시대가 이게 그냥 여기서 1, 2년 만에 끝나면 몰라도 이게 막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혹시라도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국가와 기업과 개인 셋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국가와 기업과 개인 중에서 만약에 물가가 고물가에 그 다음에 금리가 고금리에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면 누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누가? 그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누가? 질문은 이해 가세요? 이게 고물가의 고금리 이게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중장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어려움이 오겠어요? 누구한테 보세요. 이것은 자 고물가 기업 쓰시는 분 있는데 자 고금리의 고물가 그러면 이게 고금리의 여기 환율 보게 우리가 저희 전에 제가 환율도 설명해 드렸지만 자 이제 응용 문제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환율이 고환율로 간다. 환율이 고환율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수출 기업이 있고 그 수입 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있고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고환율, 이게 고환율, 환율이 지금처럼 환율이 뭐 1300대 뭐 이렇게 1340대 50대 그 뭐 1400도 얘기하고 1300, 14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환율이 높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이면 이게 이제 환율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응용은 잘 안 되겠지만, 또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고환율이면 이게 수출 기업한테 유리하겠어요? 수입 기업한테 유리하겠어요? 좀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기업에 유리할까요? 수입 기업에 유리할까요? 이게 환율이 높게 되면.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원래 수강생들 쓰는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높게 되면 이게 환율이 높은 거죠. 환율이 높으면 이게 수출하는 기업한테, 원래는 수출하는 기업한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달러로 받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팔 때는 예를 미국에 가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서 현대차를 해서 만 대를 팔았다. 그러면 그것을 달러를 받아 가지고 그 달러를 한국에 와서 이렇게 원화로 바꾸니까, 그러면 그 기업의 매출이 그만큼 환율만큼 이렇게 높게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한테는 유리한 구조인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기업한테 고환율이 우리 수출기업한테 유리하려면 이 고환율이 지금 세계에 이렇게 아마 아무튼 무역을 한 나라 이렇게 100여 개 나라들이 있잖아요. 100여 개 나라들 중에서 이 환율이 지금 한국만 고환율이면, 그러니까 이게 100여 개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 고환율이면, 우리 수출기업한테 이 환율이 높은 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만 고환율이 아니라 옆에 나라 일본도 고환율이고 저 유럽도 고환율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고환율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달러 빼고는 다 나머지들은 다 아무튼 그 돈의 가치가, 달러 대비 돈의 가치가 가격으로 봤을 때요. 그 달러 가격 대비 다른 나라의 돈의 가격이 다 지금 낮게 잡은 그게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나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기 EU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무역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지금 고환율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만 고환율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빼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고환율이다. 자, 지금 이해 가시면 이거 3번 쳐보세요. 3번.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흐름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이런 일이 있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환율이 다 고환율, 이게 특히 무역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고환율 상태다. 그렇다면 한국만 고환율이어야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어떤 무역에서 이렇게 유리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다 고환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특별하게 유리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 가세요? 한국만 이 환율이 고환율이어야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유리한 무역에서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건데, 지금은 고환율이 아닌 나라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다 고환율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특별히 유리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환율이 높다고 해도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여기 수출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나쁘지 않다 이 정도에 나쁘지 않다. 좋다가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다. 왜?
지금 환율이 한국만 고환율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다 고환율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자 그러면 환율이 높게 되면 수입하는 기업들은 왜 불리해요? 그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환율이 높게 되면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왜 불리할까요? 그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이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환율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강의 시작할 때 그때 1시간 넘게 쭉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자, 반대예요.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원료를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한국은 그 천연 자원이 나오는 나라예요, 안 나오는 나라야. 한국이 문제인데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이 천연 자원, 그죠? 우리가 이 천연 자원이 나오는 나라예요, 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석유라든지 예? 뭐 아무튼 그 우리가 뭐 공장에서 필요한 그 회사 기업에서 어떤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그 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그 생산이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하고 반대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려고 해도 결국은 석유를 사오려면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달러로 바꿔 가지고 석유를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돈이 줄어든 상태에서 바꿔야 되고, 그러면 줄어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석유를 산다. 그러면 돈을 줄어든 만큼 사야 되니까 그만큼 석유를 조금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사던 대로 살려면 돈을 더 보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 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유학생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유학생들이 지금 그 부모 돈 받아서 미국이고 어디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특히 미국 나가 있는 유학생들 그 부모님들의 아무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유학생들이, 그쵸? 한국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환율이 높아져 가다 보니까 그 1,000만 원을 달러로 바꿔 가지고 미국에서 받아서 쓰다 보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가 이게 조금,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달러를 살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한국 돈의 가치가 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환율의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환율의 의미가 뭐냐면, 이 고환율의 의미가 결국에 한국 돈의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한국 돈의 가격이. 이게 고환율이라는 것은 한국 돈의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한국 돈의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다.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달러를 살려면 한국 돈을 그만큼 더 보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돈이 그만큼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환율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도 자꾸 응용을 해봐야죠. 이제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고환율이 돼서 지금 이게 저희는 이제 제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무역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화 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계산을 하고 머리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아무튼 그쪽 아무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아무튼 이게 고환율이라는 얘기는 한국 돈의 가격이 그만큼 싸졌다. 달러가 비싸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 돈의 가격이 그만큼 싸졌다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환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건데 아무튼 지금 고환율의 의미가 뭐냐 얘기죠. 고환율의 의미가 뭐냐. 이걸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고환율의 의미는 지금 수출 기업 아까 얘기했죠. 수출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정도 의미고 수입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은 안 좋겠죠. 수입을 하는 주로 하는 기업들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은 지금 나쁘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지금 그게 좋을 수가 없죠.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수출하는 기업들은 왜 제가 이렇게 좋다고 안 하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이 수출하는 기업들도 결국은 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이 원료들을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이라해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들은 대부분 수입을 해와야 된다.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라 해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나 원료들을 사오는데 그것들은 다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기업들은 고물가에 고환율에 이렇게 오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은 에서 내수를 하든 수출을 하든 결국 아무튼 자 결국은 이렇게 환율로 인해서 아니면 환율로 인해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오늘 신문에 나왔잖아요. 보면 지금 그 신라면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라면 농심에서 만드는 신라면 농심에서 만든 신라면 그동안에 그 한 봉지에 얼마씩이었었어요? 그 아세요? 신라면이 지금 신라면을 지금 이제 10% 이상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10% 이상. 그 왜 올린다는 거예요? 결국 신라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원료들 있잖아요. 거기 밀가루라든지 뭐 거기 있는 뭐 그 뭐 있잖아요. 뭐 아무튼 신라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원료들이 대부분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죠. 고물가에 고금리에 환율에 고환율에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그렇게 높은 상태에 있었을 때 결국 누구한테 제일로 불리할 거냐?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했어요. 어떤 국가하고 기업하고 개인하고.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아무튼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원가가 올라간다.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원가 올라간 것을 결국은 누구한테 넘기면 돼요? 물가가 올라가서 제품 원가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 하려면 이걸 누구한테 그 비용을 누구한테 떠넘기면 돼요? 비용을 누구한테 떠넘기면 됩니까? 결국은 소비자한테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결국 소비자가 누구예요? 소비자가 누굽니까? 결국 개인이죠, 개인. 개인. 잘 보세요. 결국 개인이잖아요,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물가가 올라서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된다. 아까 신라면 가격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신라면 예를 들어 그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에서 신라면 가격을 에서 10%씩 올리게 되면 그러면 신라면 그 농심 신라면을 만드는 농심이라는 기업의 매출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결국은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매출이요, 매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매출이. 응? 매출이 늘어나죠, 매출이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나요. 아니,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제품 가격을 올리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아무튼 종목을 가지고 저희가 실전도 하고 종목을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아무튼 우량주든 개별주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 아무튼 투자 원금을 뭐 10년에 한 10배 이렇게 이제 불려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여기서 잘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결국 이제 아까 그 고물가에 고금리에 그다음에 이제 고환율 아무튼 환율 문제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고물가에 고금리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출이 늘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그 판매되는 양이 비슷하다고 하면 판매되는 양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결국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상식적으로.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은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출이 늘어나면 그렇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은 주가는 그렇다고 막 금방 막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 오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결국은.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중요한 이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결국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은 결국 이 주가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가로 그 표현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주가보다도 이제 시가총액이 중요한 건데 아무튼 주가가 이제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결국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 물가가 오르는 게 결국 주가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 물가가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간 10년, 20년, 30년, 40년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물가가 올라오면 그 물가는 결국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그냥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적금, 나이금 이런 걸 통해서 적금, 예금 이런 걸 통해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금리, 이제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금리를 받게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 금리나 이자는 지금 이렇게 물가를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물가가 고물가 시대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고물가 시대고 그 물가도 못 따라가는데 고물가는 더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에 적금, 예금, 금리를 받아서 돈을 관리하게 되면 그 돈이 안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물가를 못 따라가고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에는 더군다나 더 그렇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식은 주가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물가가, 아까 제가 했죠. 물가는 결국 우상향을 한다. 물가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도 우상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건데, 지금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그냥 물가가 아니고 고물가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물가 시대에 지금 들어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오면은 결국은 그 기업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물가가 오른 만큼을 결국 다시 소비자한테 떠넘기게 된다니 소비자한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그만큼 어떤 비용이 높게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더 들어간 비용을 소비자를 통해서 그만큼을 다시 받아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물가가 이렇게 그냥 물가든 고물가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결국 이렇게 어떤 물가가 결국 주가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물가가 주가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물가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이게 좋은 주식을 결국 이렇게 물가를 반영시켜서 물가를 방어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좋은 주식을 결국 중장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중장기로. 중장기로. 이렇게 단타나 단기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중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주식을, 좋은 종목을 아무튼 개별주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이렇게 좋은 주식을 좋은 종목을 이렇게 중장기 저희가 얘기하는 중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 주가는 최소한도 얼마만큼 오르냐 최소한도 물가만큼은 오른다. 물가만큼은 최소한도 물가만큼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최소한도 물가 이상은 올랐다는 얘기죠.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얘기를 할 때 투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부동산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 부동산이 우리가 그 60년대부터 그죠? 1960년대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서 2000년대까지 2000 한 뭐 중반대 2000만 10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시기에서 보면 한 50년 한 40년 50년 동안 보면 이때 부동산을 놓고 보면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이때 막 그 경제 개발 막 5개년 계획에다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부동산들이 이렇게 이제 아무튼 안 오른 부동산도 있지만 좀 괜찮은 부동산들은 시내에 있고 아무튼 도시권에 있고 도시 주변에 있고 이런 좀 괜찮은 부동산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50년 따져놓고 보면 50년 따져놓고 보면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부동산이 50년 동안 얼마만큼 올랐냐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한국에 이게 한국이죠.
한국의 부동산이 60년대부터 이렇게 한 2010년도 한 50년 정도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강남 아파트 이런 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이게 강남 아파트를 뺀 나머지 대한민국 부동산들을 놓고 보면 이게 6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한 거죠, 우상향을.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는 있었지만, 그죠?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있었지만 우상향을 했는데, 결국 부동산도 50년 동안 얼마만큼 올랐냐? 결국 보면은 이게 물가만큼 올랐다는 거죠. 물가만큼. 그게 물가만큼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결국 제가 물가만큼 오른 것이 이게 물가만큼 오르는데 이게 복리로 올랐다는 거죠. 복리로. 이게 복리로 올랐기 때문에 결국 오름폭으로 따지면 계산해 보면 결국은 부동산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연으로 따지면 한 3%에서 한 5% 오른 거예요. 5%.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괜찮은 부동산들. 근데 오른 부동산들을 놓고 봤을 때 안 오른 부동산을 빼고 오른 부동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연에 몇 프로 올랐냐? 연에 한 3%, 5% 올랐는데 이게 연에 3%, 5%인데 이게 복리로 올랐다는 거죠. 복리로. 그게 우상향을 해서 계속 복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50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만 이렇게 올랐냐? 아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의 이 좋은 주식들, 그죠? 좋은 주식들도 계속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좋은 기업의 좋은 주식들도 이렇게 50년 따지고 보면 계속 우상향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좋은 기업들 얼마만큼 나 최소한도 물가만큼은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안 들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막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 들, 부동산처럼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좋은 종목 같으면 다 이렇게 복리로 해서 최소한도 물가만큼은 올랐을 거다는 얘기죠. 자, 제가 방금 설명 그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의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다 복리구조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그럼 얼마만큼 올라왔냐? 최소한도 물가 이상은 이렇게 올라서 왔는데, 왜 그 물가가 그 기업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물가를 방어를 했는데, 개인들은 어떤 좋은 종목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들고 가는 개인들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은 많은 분들이 잘 아는 거고, 이건 부동산은 다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한번 사면 보통 10년 이상씩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면 막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뭐 직장이 이렇게 바뀌어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는 대부분 한 군데서 산다고 하면 보통 부동산 사면은 뭐 아파트가 됐든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보통 10년 이상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만큼만 올라도 이게 복리구조로 돼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까 그 좋은 주식들, 우리가 2,000개가 넘는 좋은 주식들 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최소한도 물가만큼 복리로 올라서 이렇게 몇십 배씩 올라온 그런 종목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근데 개인들은 그런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한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런지.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얘기죠. 지금 음? 거기다가 하나가 더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도 그렇고, 여기 부동산, 그 부동산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거냐, 부동산이.
지금은 이제 2020년이죠. 2022년도인데 여기서부터도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을 할 거냐? 이건 조금 미지수예요.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미지수고 제가 이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떨어지고 아마 다음 정부 초기 1, 2년 차까지 아마 하락으로 계속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부동산 사이클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번 하락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우상향을 갈 거냐? 그것은 좀 미지수다. 그건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할 부분이고 지금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에 여기 부동산에 그 다음에 지금 우상향하는 게 지금 하나가 더 나왔다는 거죠.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뭘까요? 한번 그 채팅창에 써보세요.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는데 지금 지금까지도 그게 나온 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비트코인이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비트코인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역사가 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비트코인은 오르고 내리고는 했지만 이게 이제 추세를 보면 계속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 우상향을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 우상향을 했고 지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 저는 계속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이제 지금 2022년 지금에서 8월 달 그러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우상향을 할 거다. 계속 저는 우상향한다. 자, 그럼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고물가에 그 다음에 이 고금리에 지금 이제 고환율에 지금 이 세 가지 지금 어려운 것들이 지금 다 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와 있는데 그러면 고물가에 고금리에 이 고환율이 이게 혹시라도 이것이 혹시라도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혹시라도 미래에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큰 타격이 올 것이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개인들 왜? 개인들은 지금 고물가에 대해서도 고금리에 대해서도 고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방어할 수단이 없잖아요. 개인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방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어를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해지 한다는 게 했지. 그지? 했지. 했지 한다고 하는데 개인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이게 아마 짧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예상을 하기는 이게 짧으면 한 2025년, 2025년이면 지금 2022년이니까 한 3년 정도? 그래서 길면 한 2030년도? 요때까지, 이제 요 구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짧으면 요 기간? 그죠? 짧으면 여기 한 3년, 길면 여기 한 7년, 그럼 한 10년? 그래서 한 10년 정도, 3년에서 한 10년 정도 요 기간이 이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던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과정에서 요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요 흐름 속에서 아마 많은 개인들이 지금 현재 이게 중산층에 있는 많은 개인들이,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때 뭐 가지고 얘기를 한번 적 있는데, 그 개인들이 아마 중산층에 있는 많은 개인들이 아마 무너지는 그런, 그렇죠. 왜냐면 방어를 못 하니까 결국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그리고 이 무너지는 것을 어떤 세력인가가 결국 어떤 세력인지 결국은 이 금융 세력이겠죠. 어떤 세력인가가 이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게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기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무기예요,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그것도 단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좀 긴 기간이 걸쳐서, 짧은 기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 무기를 써가지고 결국 개인들을 무너뜨려서 이 세력들이 뭔가 좀 거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이 거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의 막 빅스텝 금리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고물가 상태를, 이게 말로는 고금리 정책을 써서 그 고물가를 한번 어떻게 컨트롤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고물가를 어떻게 보면 더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어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뭔가가 좀 배경에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자, 문제는 지금 이런 것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이고 사실이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 개인들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개인들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야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게 뭐 개별주도 저희는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중장기로 하니까, 중장기로 하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로 하는 동안에 이 개별주들을 통해서 결국 최소한도 물가는 방한다. 그죠? 최소한 물가는 방하고, 저는 물가만큼 수익을 내려는 아니지만 일단 물가는 방어를 하고,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우량주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우량주를 가지고 역시 저희는 중장기를 하니까, 역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개별주를 가지고도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개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물가예요, 고물가. 그렇잖아요. 지금 개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예, 개인들한테. 그렇죠. 1차적으로 고물가. 그래서 개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고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거냐. 뭘 가지고 지켜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우량주도 저희는 중장기로 하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최소한도 일단은 저희는 뭐 큰 수익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저희는 뭐 막 샀다 팔았다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중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가는 이 세 가지, 이게 금융 포트폴리오, 제가 얘기하는 금융 포트폴리오, 저희가 지금 들고 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금융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지금 개인들한테 가장 심각한 이 고물가.
그냥 물가가 아니에요. 고물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 고물가 상태인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몇 년 더 잘못하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 그래서 개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고물가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금융 포트폴리오 가지고 이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1단계로는 이 고물가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고물가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저희는 이제 이 방어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저희는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상황이 지금 그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속에 있는데 그 아마 그 이제 그 저희들 말고 그 대부분 나머지 개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후쯤만 돼도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 상당히 어려운 흐름 속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다행히도 지금 최소한 물가는 방하고 그 이상의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제 일단은 이 고물가를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렇게 큰 수익으로 가는 이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2단계가 이제 1단계는 이 고물가 상황에 우리가 방어를 먼저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서 일단은 이 고물가에 대해서 일단은 방어를 해가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고수익으로 가게 해서는 저희는 이것을 이제 복리로 연결을 해가야 된다. 복리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저희는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아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저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상황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개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지금 전혀 지금 그거에 대한 좀 감각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좀 진행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상황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고물가와 고금리와 고환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해봤고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이제 고물가나 고금리는 좀 다른 문제지만 나는 고물가 고환율 고물가 특히 고물가 상태가 되면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좋은 기업들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그만큼 더 물가가 오른 만큼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는 그런 쪽으로 저는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저는 물가가 이게 고물가 상태로 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빛이 나는 구조로 저는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물가를 방어하는 데서 최고의 수단이다 이렇게 알았을 때는 이미 개인들이 살 수 없는 상태에 가 있을 거다. 이미 그때는 막 몇 억 될 텐데 하나당 어떻게 사겠어요? 알아도 못 산다 그때는 알아도 못 산다.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됐을 때 조금씩이라도 살 수 있을 때 사서 이렇게 아무튼 적립식이든 분할이든 이렇게 사서 자꾸 모아놓는 것이 나중에 지금 아까 이제 개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고물가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혹시 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혹시라도 그랬을 때 아마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빛이 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